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비 부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베이비 부머는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했거든요. 베이비 부머는 1955년에서 1974년생으로 1650만 명 정도 되고 전 국민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960년생 기준 40년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년 주기로 2배씩 상승하는 대단한 성장의 시대를 겪었죠.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경제적 국가신뢰가 있다고 했어요. 이어서 베이비 부머가 태어난 시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사회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건 1955년이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마디로 암울했어요. 이때는 일본 식민지 착취당하다가 1945년 광복한 지 10년, 1953년 6.25 전쟁이 휴전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언제 다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초토화된 한반도에서는 보릿고개가 빈번했죠. 먹거리가 수시로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했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뭘까요? 베이비 부머 맏형이 6살인 무렵 1961년에 발생했어요. 바로 박정희 소장의 중심으로 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해요. 요즘 같으면 매스컴 난리 나겠죠. 이어서 1963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군부 독재가 시작되죠. 군대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며 내부 질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권위주의로 작동되죠. 명령체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요. 이게 국가 운영에 그대로 스며들게 돼요. 물론 교육에도 적용되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전쟁 세대나 산업화 세대의 경우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 보내지죠. 파독간호사는 1966년에서 1976년까지, 파독광부는 1963년에서 1980년까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이 꾸준히 이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1964년부터 1973년까지는 미국 덕 좀 보려고 베트남에 파병하죠. 한국군 사망자는 거의 5,1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호치민 전쟁박물관 방문하면 당시 전쟁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얼마나 참혹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 기반의 틀을 하나씩 다지고 있었죠. 이것도 논란이 있는 사건이죠.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포항제철과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설립되었어요. 요즘 보통 기업 수명 30년이라는데 참 오래가는 효자 기업이죠.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가정 환경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나요? 사람들 죽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100명 중 6명 정도가 죽었어요. 당시 평균 수명은 50대였죠. 베이비 부머들은 보통 형제가 대여섯 명 되고 많으면 그 이상도 있었어요. 다만 그 중에 어린 나이에 죽은 형제 자매는 한두 명씩 있었어요. 우리 집에 없었으면 사촌이나 친척 중에 꼭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라는 동안에도 주변 가족 중 누군가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서글픈 일이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신생아, 청소년 사망률 등 전 연령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낮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건 우리가 인류 최초죠. 지구상 인류 대부분이 살았던 환경에 비해서 무척 예외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일이죠. 1960년대 당시에는 농업이 주류 산업이라 인간의 운동 에너지 곧 노동력이 생산성과 밀접 연관이 있었기에 베이비 부머 세대는 많은 형제자매와 부대끼며 자랐어요. 근데 입이 늘어나니 자연스레 형제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었죠. 궁핍한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집단 생활 및 서열화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 안 들으면 형들한테 쥐어 터졌죠. 반찬 투정하면 숟가락으로 쳐맞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개꿀 하면서 다른 형제가 뺏어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이비 부머들의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사람들 바글바글해서 매일매일이 정신없지 않았을까요? 초딩들 핸들링 어렵지 않아요. 얘네 말 진짜 안 듣죠. 학교에 들어가서는 부족한 학교 인프라 대비 애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기도 했어요. 1978년 서울 독산초 2학년 5반은 당시 학생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럼 이때 9살인 건데 베이비 부머 후반 연령층인 1970년도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났다죠. 1960년대에만 해도 쌀이 부족했기에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들여오기도 하고 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 먹도록 혼분식을 권유했어요. 말로는 권유인데 학교에서는 누가 쌀밥 싸오면 교사가 지적질하기도 했다죠. 못 먹으면 다 같이 못 먹어야지 니만 잘 먹냐 이러는 거예요. 집단주의죠. 오늘날 버전으로 각색해보면 너 아이폰 풀었음? 다들 갤럭시 학생폰 20-30만원짜리 쓰는데 너 자랑함? 뭐 이러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먹을 입들이 증가하니 학교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 아이들에게 옥수수빵 등의 먹거리를 나눠주며 한 단계 한 단계씩 국민 빈곤을 줄여나갔어요. 국가는 당시의 국민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뭘까요? 뭐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건데 굶주림 문제 해결해준다고 해요. 근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면서 우리 모두 힘들고 굶주렸지만 참고 국가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협력하면 나중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경제적 약속을 해요. 이 말은 군사 독재 정치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뭐 좀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짓거리가 합리화되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듯이 이 약속은 지켜지죠. 살면서 굶주림 해결 약속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그런 일련의 경험이 베이비 부머가 국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신뢰하는 발판이 되죠. 아무튼 늘어나는 베이비 부머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건설 및 확장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미래의 산업 역군이기 때문이죠. 최대한 빠르고 철저하게 테일러주의에서 노동자로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키웠어야 했어요. 왜? 수출로 돈 벌어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 유명한 운동 있죠. 새마을 운동이라고. 1970년대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현대화를 이룩하자며 다 같이 잘 살자며 새마을 운동을 시행해요. 예전에 친구 중 한 명 알람 소리가 이 노래였어요.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뭔 노래인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시작이 새벽종이 울렸네 어쩌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들이 벌어온 외화로 투자해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 등 물자의 이동 편리성을 강화시켰죠. 그런데 1972년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우리도 최근에 겪었죠. 전 무슨 AI 딥페이크 때문에 가짜뉴스 뜬 줄 알았어요. 카톡 막 난리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미친 거 아니냐고, 혹시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 아니냐고, 이후로는 막 누구를 암살하라고 했네, 공항을 폭파하라고 했네, 전쟁을 유도했네 등등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뜬금없는 개헌 선포 같은데, 아무튼 1972년 10월 유신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된다고 보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는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개소리죠. 대통령 간선제도 포함이라던데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 뽑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해놓고 뽑겠다는 거죠. 국회 해산권도 갖고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의 임명권도 본인이 갖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의원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로 탄핵됐어요.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그 방법을 원천 봉쇄시켜버린 거예요. 뭐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절대 대통령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베이비 부머가 겪은 폭발적 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케 했던 집단주의와의 권위주의를 그리워하며 힘을 한번 휘둘러보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서 21세기의 박정희로 2차 전쟁 한번 해보려고 계엄 선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0월 유신에 대해 시위와 반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 및 남한 내부의 혼란한 정치 상태, 빈곤한 경제 상황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유의미한 협력 대응이 쉽지 않았고 적어도 굶주림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냐고 위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재 정치하에 살아가게 돼요. 이때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17세 이하 연령대였죠.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 갖거나 영향력 있을 나이대는 아니지만 권위주의에 굴복 및 순응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교련 수업 받아본 분 있나요? 이게 학생들한테 언제든 전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수업이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1968년 북한의 무정간첩이 청와대 박살내려고 서울로 침투하는 1.21 사태가 발생해요. CCTV도 없고 하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로 온 것 같은데 이때 막 자동소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민간인도 학살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1969년부터 교련 수업이 고등 필수 독과목으로 지정됐다고 하죠. 총검술, 구급법 등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1975년에는 고교 교련 실기 대회도 열려요. 아무런 정치적 환경에 언제라도 북한과의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또 학교에서 교사들은 물리적 처벌이 교육이고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학생들을 두들겨 팼어요. 수는 많고 핸들링은 해야겠고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과 권위주의는 팽배했으니 학생들을 핸들링하는 방식은 물리적 처벌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내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시에는 부모들도 물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죠. 이후로 이런 교사의 물리적 처벌은 점차 감소하지만 1980년대부터 태어나기 시작해 90년대, 200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던 밀레니얼 세대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죠. 이게 좀 큰 관점에서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공동체가 갖던 기존의 역할을 국가 및 기업 등이 다양한 역할을 대신 맡게 되면서 사람들 개개인적 관계 내 권한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베이비 부머의 학창 시절은 평화로움보단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도사리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태어났을 때부터 불안정했던 정치적 환경이나 빈곤했던 경제적 상황을 디폴트로 알면서 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기는 학생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끊어가려고 해요. 마치기 전에 살짝 다시 훑어보죠. 베이비 부머 첫 아이가 태어난 1955년대를 비롯해 1970년대 초까지의 정치적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 기반 공포정치라서 정치적으로는 무척 암울했어요. 다만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국민들은 절대적 빈곤 수준에서 조금씩 탈출할 수 있었기에 권위주의에 어느 정도 순응한 삶을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들과의 경쟁과 질서를 통해 집단주의에 익숙했고 이후 베이비 부머가 미친 성장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경제적 기반이 차곡차곡 준비됐죠. 마치 초고층 아파트 지상으로 올려 쌓기 전에 터파기 깊게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겪은 삶에 대해 다뤄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